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에서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으로 전에 낭독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읽기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김범준 저자는요, 장자가 직접 지었다고 전해지는 4편 중에서 50에게 필요한 28가지 이야기를 엄선하여 담았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5가지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욕심 대신 자유, 후회 대신 준비, 외로움 대신 성찰, 공허함 대신 배움, 포기 대신 활기.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이 5가지의 가치를 마음이 새긴다면 어느덧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장자의 이야기는 그동안 경쟁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위로를 남깁니다.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느라 피로했던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에 떠다니는 괴로움은 비우고 홀가분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50에 읽는 장자,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50에 읽는 장자) 1장. 욕심 대신에 자유. 언제까지 이름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힐 것인가? 명자실 집있냐?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의 손님에 불과하다.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을 양보하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왕이 된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텐데 아직도 부족한 제가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허유가 답했습니다. 임금께서 이미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거늘 어찌 제가 임금을 대신하여 왕이란 이름을 가지려 한단 말입니까?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할 뿐인데 어찌 이름만을 위해 임금이 되겠습니까? 이름이란 무게에 짓눌려온 50의 여러분에게 괜찮은 스승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그의 본명은 장주인데 맹자와 동시대인 기원전 300년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활동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백가가 활약하던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도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는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장자를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팍팍한 50의 삶의 여유를 풀어놓고 더 나은 어른이 되고자 장자를 찾은 것이죠. 그러므로 장자의 이론을 철저히 고증하거나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를 읽으려는 이유는 반평생 동안 돈, 명예, 지위 등 세속의 잡스러운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신에게 중독하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친근하지만 그 속뜻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임금과 허유 이야기도 그렇죠. 특히 명자실 집있냐, 즉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하다는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름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삼가라는 장자의 말과 달리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요. 명함을 꺼내도 불안함은 그대로였다. 50대가 되어서도 지위나 명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위치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승진에 집착하느라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일 중독자라 변명하며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거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당장 고민을 나눌 친구 한 명도 남지 않은 차가운 현실 말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족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스스로 얼마나 답답할까요? 인생의 절반을 남겨두고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면 삶이 헛헛하지 않나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져도 그 실체를 알 길이 없고 자신이 가진 지위가 전부인 사람의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함이 불안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님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명함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를 때 앞에 전을 붙이면 맥이 빠지기도 하죠. 전 사장, 전 이사, 전 팀장까지 쓸쓸하고 애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럴 때 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요임금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신하인 허유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당신이 신하라면 어떻겠습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장자가 예로 든 요임금과 허유 이야기는 우리의 욕심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허유는 오히려 벌컥 화부터 냈거든요. 어찌 제가 왕의 이름을 지녀야 한단 말입니까? 명예와 명성은 전부 실제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명성이나 추구해봐야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쓰인 손님이란 말은 허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명예나 명성은 모두 헛되었다는 뜻이겠죠. 허유의 말에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50이 되기까지 명함을 주고받으며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최고로 중요했기에 이름에 매달려 허덕대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그 명함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과 나의 지위를 심리적인 안전공간으로 삼았던 건 아닐까요? 인맥을 위해서라고 변명해보지만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이름에 얽매이며 버둥거리는 신세가 아니었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바빠 죽겠다고 쉬고 싶다고는 말하지만 그럴수록 숨 돌릴 틈 없이 일과 관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마냥 아쉽기만 하죠.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미 내려놨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면 먼저 그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50은 그렇게 세상에 나갈 두 번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는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라.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은 드러내기를 삼가야 하고 목소리는 높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에겐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자의식에 갇혀 지내는 대신 나와 다른 타인을 조용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어서도 나이가 많고 높은 직급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타인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괜찮은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반성합니다. 저도 가장이란 이름에 취해 또는 큰 목소리에 취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나간다면 뒤로 물러선다는 걸 생활 신조처럼 여긴 것이죠. 운 좋게도 주변 사람의 참을성 덕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저 역시 이름 드러내기를 삼가하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다짐을 5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 가르쳐줄 때 제가 배움을 거부했던 것이니까요. 50대가 되고 나니까 참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많이 배워야겠죠. 그 과정에서 장자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50. 친구와 가족에게 외면받기 전에 과도한 자의식을 버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만은 버려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이름입니다. 저 역시 이름, 명예, 체면 따위를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몰라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기억이죠.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투쟁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일에 전념하느라 가족 또는 친구를 방치했다면 그들은 급작스럽게 다가서려는 당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친구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령처럼 거리를 방황하기 싫다면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10대의 학업 경쟁, 20대의 취업 경쟁, 30대의 승진 경쟁, 40대의 자리 경쟁에서 그토록 매달려왔던 이름과 헤어질 수 있다면 50 이후의 시간은 의미 없는 늙은이의 시간이 아닌 참된 어른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을 용기. 무소 가용, 안소곤 고제. 쓸모가 없기에 고통 없이 편안하다.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있어도 별다른 쓸모가 없다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드넓은 곳에 심어두고 그 곁에 서성여보고 한가로이 쉬다 나무 아래 누워볼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요? 그 나무는 누군가의 도끼에 찍힐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요.
쓸모는 없습니다만 고통도 없습니다. 내 편 소요유 중에서 2000년대 후반 야구팀 SK 와이번스를 이끌며 SK 왕조를 이룩하고 일명 야신이라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 감독 김성근이죠. 그는 야구 감독을 그만두고 나서도 자신이 이룬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에서 자신의 팀 운영 철학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도 운 좋게 그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죠. 강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투혼, 경쟁에서 이기는 법, 스타 선수를 다루는 법 등의 이야기는 당시 리더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던 30대 후반인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특히 성과 없는 리더는 아무 쓸모가 없는 리더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 나의 쓸모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나의 쓸모는 50이 된 나의 쓸모와 차이가 있습니다. 쓸모의 유무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한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한 가게의 사장이라면 모두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필요한 시기에는 자신의 가치를 갈고 닦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50이 되니 쓸모의 반대말인 무쓸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에게도 쓸모의 끝이 오게 된다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난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과연 쓸모없다면서 낙심하는 태도가 옳은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들 때 희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50이 되어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행운이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하는 직장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설 때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고요. 전자는 일 중독, 후자는 일 혐오입니다. 어쨌든 둘 다 고통스럽죠. 요즘에는 특히 몸보단 마음의 고통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란 이제 소수만 겪는 질환이 아닙니다. 감기보다 흔한 질병이 되었고요. 풍토병처럼 한국 사회를 거세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잔혹한 날들 앞에서 비명만 지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잘 살아나가는 방법을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일 중독과 일 혐오를 모두 겪고 있는 저에게 장자는 일종의 비상 대피로였습니다. 세상엔 우연한 기회가 많은데 제가 장자를 접하게 된 건 역시 인생이 바뀌는 기회 중에 하나였죠. 몸은 쇠락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장자의 이야기는 저의 고민과 외로움, 슬픔과 기쁨을 나눌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50 후의 삶을 고민하지만 잡다한 수다나 술을 마시며 하는 한탄 이외엔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2막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이 되고부터는 나의 쓸모를 고민하게 되더군요. 책임감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자책하는 저를 향해 장자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대표적으로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쓸모를 중시했던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는 지나가는 목수마저 눈길 주지 않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못생기고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 버림받은 나무.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커다란 나무가 외롭게만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해자의 탄식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나무를 베어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장작으로 쓰라고 말했을 겁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나무이니까요. 혈기왕성했던 20대를 거쳐 욕망 가득했던 30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승부를 겨루던 40대를 지나온 저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모가 없는 것에 친절히 치곤 했습니다. 쓸모없으면 냉혹하게 버려지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자는 건 어떨까요? 아무 곳에나 심어놔도 누군가의 도끼에 찍힐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해도 주지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굳이 쓸모없다며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는 나무의 쓸모를 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말합니다. 팍팍했던 시간이 지나 이제는 50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건조해질 대로 건조해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야기가 실린 소요의 소요란 목적 없이 여유롭게 논의는 만족스러운 상태 혹은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이의 밑줄을 쳐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고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길 때 쓸모는 생기기 마련이죠. 50이 되기까지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자 갈 곳을 잃고 말았죠. 그럴 때 이 소요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까요? 길을 잃을 일은 없을 겁니다. 새롭게 내딛는 길마다마다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50을 향해 슬며시 구원하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장자의 조언은 목적에 갇혀 과정이 생략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움푹 패인 주름살만큼이나 편협해진 건 아닌지, 늘어난 뱃살처럼 허풍만 늘어난 건 아닌지 나의 모습이 걱정스럽습니다. 동시에 안타까움도 큽니다. 50이 되었지만 여전히 책임의 무게는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특히 돈벌이의 고단함은 50의 어깨를 무겁게 해왔고 누군가에겐 지금도 계속 감당해야 할 몫임이 틀림없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영업이익에 포함된 매출을 올려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할 정도로 자신을 몰아세우고 일터의 모든 것을 바치며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학대할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50이나 되었으니 노력하길 멈추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죠. 다만 굳이 갖지 않아도 괜찮은 과도한 부채의식만큼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쓸모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50의 당신은 해제가 말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장제가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나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겐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또 누군가로부턴 배임을 당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젠 스스로에게 말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필요하다면 이제 무쓸모에 대해, 따분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해주세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주진 못하겠지만 때로는 비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무쓸모를 무작정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죠. 영혼이 탈진하기 전에 말 그대로 다리 하나들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50이 되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쓸모가 없다며 괴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쓸모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의 허튼 말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역시 기억해 주시고요. 과도한 책임이 당신을 겨눌 때 장자의 조언을 생각하며 편안히 웃어넘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옥으로 만드는 시시비비의 덫. 성인 분류 2조 지어천.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 삶은 곧 죽음이 되고 죽음은 바로 삶이 됩니다. 가능했던 것이 곧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했던 것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오름을 따르다가 그름을 따르고 그름을 따르다 오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 모든 걸 보고 또한 하늘의 이치를 따릅니다. 네 편 재물론 중에서 50이 될 줄 몰랐습니다. 늘 20대로 30대로 100번 양보해서 부록으로 늘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도 허약해졌지만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 착각을 했죠. 그랬습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는 그 당연한 이치를 무시했습니다. 늙는 게 당연하다거나 죽음이 전부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생과 다른 사, 가능함과 다른 불가능,
옳음과 다른 그름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는데 50이 되어서도 게을리봤다는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타인도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했지만 저는 보기는커녕 외면을 했고 인정하기커녕 혐오하기 바빴습니다. 저는요, 언제나 멋있을 줄 알았습니다. 늘 어깨에 힘을 잔뜩 넣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절대 인정할 줄도 몰랐죠. 이 건방진 마음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정답이 있는 줄로만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다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50이 되니까 정해진 답을 쫓는 삶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정답 말고는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말입니다. 오로지 나의 선택이 옳다고 믿으며 강박적으로 반응했던 옹졸함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들, 김삿갓이라고 아실 겁니다. 본명은 김병헌입니다. 조선 후기의 유명한 방랑시인이죠. 그는 세상을 풍자하는 날카로운 생각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중 시시비비시라는 작품이 있답니다. 한 구절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옳는다는 걸 옳다 하고 그르는 걸 그르다 함이 꼭 옳진 않고 그른 걸 옳다 하고 옳은 걸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세. 그른 걸 옳다 하고 옳은 걸 그르다 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 이것이 시비일세. 해석을 해보니 더 어렵게 느껴지죠. 김삿갓이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이 세상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누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옳은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런 시를 지은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엔 잘못된 것을 똑바로 가려내고자 할 때 이 시시비비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써봐야 헛것이라는 김삿과의 생각과는 달리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태도가 더욱이 강해진 것이죠. 장자의 재물론에는 시비를 화두로 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자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배타적인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말하고 싶나 봅니다. 참고로 장자가 사상가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많은 학자가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쟁했던 백가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시기에는 내 이론이 옳다고 주장해야 했죠. 그래야 자신의 사상이 정치적 힘으로써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자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 가능한 하나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옳고 그름을 격렬히 따지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걸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생각했죠. 장자의 생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비를 따지면 모든 사람에게 긍정하는 답이 나오는가? 물론 그 대답 역시 아니다입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그런 관점을 갖게 된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시시비비의 관점만 내려놔도 장자는 말합니다.
생이 곧 사가 되고 사는 바로 생이 된다고요. 가능했던 일이 곧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하며 오름을 따르다 그름을 따르고 그름을 따르다 오름을 따른다고도 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던 지난해를 비추어 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되돌아봅니다. 50 이전까지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시시비비는 비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일생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실은 참아왔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친목모임처럼 비교하지 않은 집단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비교는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습니다. 직장생활 3년차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막내 신세를 면했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악몽이 시작되었죠. 저희 상사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와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한 신입사원을 늘 비교했던 겁니다. 김대리,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보다야 주간 실적이 안 좋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비교당하면서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획일화의 굴레 속에서 끝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한 시간은 생각만 해봐도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비교당하며 괴로워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성인이 되어선 또다시 사회에서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의 저울질에 물들어버리고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부터 고백합니다. 저는요, 저보다 잘난 사람에게서 약점을 찾아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죠. 나를 비교하던 세상에 분노하고 괴로워했지만 정작 타인을 향해선 시비를 가리는 추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약점을 잡는 일이 경쟁 사회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어리석었음을 인정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몰아내려 할수록, 외면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는 걸 몰랐죠. 장자의 말에 의하면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를 비추어 모든 걸 보고 따른다고 합니다. 하늘의 이치란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시비비를 함부로 가리지 않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 말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잔인함에서 이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동안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나의 방식을 강요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나를 우선하느라 관계가 파멸에 이르는 것도 몰랐던 어리석음과 결별을 합니다. 부지, 즉 알 수 없음을 선언한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초조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저 평범한 날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시시비비의 굴레 속에서 해방되는 50이 되길 바랍니다. 중간만 지키면 만사가 평화롭다. 위선 묵은명. 착한 일을 하되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더라도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형벌에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중간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자기 몸을 지키고 일상은 편안히 보내면서 부모를 공양하며 하늘로부터 받는 평생을 무난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편 양생주 중에서 (50이) 되니 몸이 영 안 좋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도 보고 몸 구석구석 스트레칭을 해보고 영양제도 열심히 먹어보지만 활력이 넘치던 예전으로 돌아가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몸이 점점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합니다. 고민 끝에 헬스장에 등록해보지만 며칠 나가고는 나가지 않으니 자괴감도 듭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은 또 어떤가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영혼도 함께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들과 리조트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즐기기는커녕 언제 어디서 전화가 울릴지 몰라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노는 게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고 부모도 공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당신의 수명을 무난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평안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귀가 점점 솔깃해집니다. 거기다 부모도 공양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과연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장자의 제안은 예상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더라도 소문을 내지 말 것. 둘째,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벌을 받을 정도가 되어선 안 될 것. 셋째, 무슨 일을 할 땐 그 중간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을 것. 잘난 체 하지 말고 벌 받을 정도의 나쁜 일을 삼가며 무슨 일이 있다면 우선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마음이 편한 건 물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군요. 편안함에 이르는 비결. 중간만 할 것. 장자의 양생주에서는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신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특히 쉴 틈 없이 고단하게 살아온 50대에게는 이제 여백을 고민해보라 제안합니다. 50. 치열하게 살아왔죠. 늘 부대끼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삶의 여백이라고는 도무지 찾기가 어려웠죠. 이제부터는 여백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공간을 찾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시간을 찾아내야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고민하며 살아온 치열함은 이제 잠시 내려둘 때입니다. 가는 데까진 가보자며 스스로 혹사하는 습관, 이젠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중간만 해도 본전은 찾습니다. 그럼에도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 타인과 경쟁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 투쟁하며 아직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장자가 전하는 중간만 하라,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중간이라고 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처럼 느껴지지만 중간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자가 제안한 3가지의 태도 중 벌받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일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근데 착한 일을 소문내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을 천사라고 지칭합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한다는 바로 그 천사 말입니다. 그러면 장자는 우리에게 이 천사가 되는 법을 알려준 셈이죠. 착한 일을 할 때 소문을 내지 않으면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얼굴 없는 천사들이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한 경찰서 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남성이 보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전달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전달된 것은 5만원권 지폐 20장과 조선 가정을 위해 써달라는 쪽지였습니다. 점심 식사 중이었던 직원들이 급히 달려나가 그 남성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그 남성으로부터 돌아온 말은 잘 써달라는 부탁뿐이었다고 합니다. 장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저는 그동안 아주 작은 잘한 행동이나 미미하게 이를 데 없는 선행 하나조차 모조리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미칠 좋은 영향만 생각했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살 수 있는 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엔 가까운 사람을 음해하고 필요하면 공격마저 일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름 없이 사는 것, 그걸 왜 몰랐는지 후회가 됩니다. 인생은 나로 시작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입 밖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좀 더 말에 조심을 담았을 텐데요. 반성합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저였고 마지막도 저였으니까요. 시작과 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임에도 불쾌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참혹함은 솔직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나의 행동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왔는지를 보고 이내 반성하며 세상과 화해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장자가 말한 위선 무근명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기부자가 되길 선택한 현명한 천사처럼 착한 일을 하더라도 소문내지 않는 마음처럼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절반쯤 왔다면 이제는 조금 평화로워질 때입니다.